자, 3번 영국의 역사입니다. 자, 영국의 역사는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구빈법. 연도는 필요 없어요.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구정작길 스공신 해서 이 순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구빈법입니다. 1601년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 구빈법입니다. 그래서 1601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뭐냐, 왜 세계 최초의 법으로 보냐, 국가의 책임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빈민을 구제했던 것, 이거는 이 구빈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빈법으로 어떻게 했었냐? 이 구빈법으로 모든 사람을 도와줬냐? 그렇진 않아요. 자, 뭐냐? 노동 능력이 있는, 노동 능력이 없는 아동. 그래서 세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자, 빈민들이 있는데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 아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그럼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력을 강제하고 거부하면 토옥을 했는데 어디로 가냐? 작업장으로 가는 겁니다. 작업장 가서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키면서 노동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먹을 걸 줬던 거예요. 두 번째,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뭐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이게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작업장에 데리고 가도 일을 하지 못하니까 구빈원에 수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양농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수용을 해서 거기서 생활하게 해줬습니다. 자, 아동이 있습니다. 자, 아동은 장인에게 도제로 보내요. 도제로. 근데 장인이라고 하지만 장인이 그 당시 장인이 아니어도 돼요. 뭐냐면 그냥 직업이 있는 사람. 직업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제로 보내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국가가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는 것보다 그냥 애들 다른 데 보내버리는 것이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은 24살까지는 도제로 보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구빈법이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국가가 책임으로 처음으로 얘기한 국가 책임으로 빈민을 도와줬던 법이 구빈법이에요. 구빈법, 처음으로 도와준 게 구빈법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이야기했던 최초의 사회복지법으로 보는 거고요. 즉 뭐냐? 공공부조의 효시가 됩니다. 공공부조. 왜? 국가의 책임으로 도와줬는데 모든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누구만 도와준 거예요? 어려운 빈민들만 도와줘요. 빈민. 빈민들만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빈민이 받을 수 있는 게 공공부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공공부조의 효시가 됐던 것이 이 구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들 좀 중요해요. 구빈법은 공공부조의 효시가 됐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으로 실시했던 거 구빈법이다. 자, 두 번째 정주법이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법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작업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작업장에 들어가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빵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작업장마다 빵 가격이 다 틀려요. 자, 1, 2, 3. 그래서 A, B, C인데 A는 빵 하나, B는 빵 두 개, C는 빵 세 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빈민 입장이 어차피 내가 이 작업장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에이, 빵 세 개 먹는 게 낫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에 있는 사람도 3으로, 2에 있는 사람도 3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구빈비가 상승해요. 어디? 여기 C지역에서는. C지역에서는 빵 3개씩 주고 빈민들이 막 모이니까 빵을 계속 줘야 되니 뭐요? 구빈비가 상승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1번과 2번 A, B 작업장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노동력이 하락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주법이 만들어져요. 1671년 1671년, 1661년? 연도가 좀 헷갈리네. 1661년인지 71년인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것을 이제 정주법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는 빈민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야, 이제 오지 마. 오지 마, 니네. 왜 오고 그래? 니네가 오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가 필요 없어.
그리고 너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우리 작업장이 너무 힘드니까 너네 그렇게 하지 마. 오지 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이 정주법이다. 1662년이네요. 1662년. 비밀법이 들어가게 돼. 그 정주법이 만들어져. 그래서 유랑하는 제도로 아까 얘기했죠. 구빈비 상승, 노동력 하락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정주법, 즉 거주지 제한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빈민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빈민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우 자꾸 작업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빈비가 상승을 해요. 구빈비 밥값 주고 먹여주고 막 이래야 되니까 구빈비가 계속 상승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얘네들 작업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야, 힘들어 죽겠네. 또 이 세금 내기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빈비 억제 정책 수단으로 작업장에 빈민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야, 국가가 도와준다며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니까 이걸 그냥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래야 된다. 이래야 한다. 이래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심하게 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급여 수준을 낮게 만든다든가 규율을 그 작업장 안에 규율을 높여가지고 아우 내 씨가 힘들어도 못 살겠다. 야 내가 여기 내가 여기서 일 안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이 작업장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빈 작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빈비를 떨어뜨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작업장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내 구제를 합니다. 이제 원내 구조래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민간 원내 구조를 하는데 이제 국가의 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작업장에 입소해야 된다. 이제는 너네 밖에 못 나가. 밖에 못 나가니까 들어오는 것 좀 생각을 해라. 그냥 들어오면 힘들잖아.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니까 아마 잘 생각하고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고민을 좀 하고 들어와. 라고 하면서 원내 구조를 하게 되고요. 자,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해버립니다. 이제는 국가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줘버려. 청부제도라고 해서 민간이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업자에 주면은 민간이 뭐예요? 자기네들 돈 안 쓰려고 더 악랄하게 하겠죠. 그래서 비인도적 처우가 생기고 민간 운영이 되고 혼합장업장의 문제들, 이것이 이제 청부제도의 문제인데 청부제도의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작업장도 민간이 운영하고 비인도적 처우, 혼합작업장 이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민간업자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위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야, 내가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가 더 손해를 봐야 되냐?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은 그 안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빈민들을 더 심하게 움직였고,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민간이 운영하면서 비인도적 처우를 했고요. 두 번째 혼합작업장으로 문제를 만들어 버린다. 원래는 남자와 여자의 작업장이 달랐대요. 근데 이게 혼합작업장으로 만들면서 작업장을 두 개 있는 작업장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두 개에 대한 돈이 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로 이제 줄어들겠죠. 더 악랄하게 해서 그 비용들을 줄이려고 했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작업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빈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근데 왜 빈민들을 못 들어오게 했냐라고 하면 이 빈민들이 문제가 그냥 작업장에서 계속 일만 하면 되는 시간만 때우면 시간만 지나면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물건의 품질이 떨어지겠죠.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윤이 안 남죠. 이윤이 안 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임금 주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했던 것이 이 작업장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치불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작업장을 심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못 들어오게 했던 문제들, 구빈비를 억제하려는 정책 수단으로 썼던 것이 이 작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우리 길버트법이 생깁니다. 자, 우리 작업장법이 1722년에 만들어지고 이 길버트법은 1782년에 만들어져요. 자, 작업장의 인도주의화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뭐 했어요? 우리 작업장법이 너무 쉽게 얘기하면 저기 빈민들을 막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막 이런 법이었죠. 자, 그런데 인도주의화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1782년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 프랑스 대혁명의 그런 영향들이 생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 이제 노동운동이 막 만들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조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길버트라는 의원이 이 길버트법으로 작업장의 인도주의화를 실시해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빈민들의 열악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길버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여기 있어봐야 빵 몇 개 못 받잖아. 임금이 낮아. 임금이 낮으니까 밖에 있는 그 민간 직업을 가져. 그럼 되지 않을까? 대신 민간 임자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직장 노하우를 써내주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찾을 때까지 뭐 해줬냐?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야, 니네 작업을 할 때까지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나중에 민간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 나가도 거기 가서 일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 이 길버트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인근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최초의 원외 구호를 했던 것이 이 길버트법이다. 그리고 유급 구빈 사무원을 채용했던 것도 이 길버트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버트법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원외 구호, 그다음에 유급 구빈 사무원을 채용했던 것이 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원외 구호다. 자, 왜 그랬냐? 그럼 처음부터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여기 구빈법이 있었잖아요. 구빈법에는 이 구빈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감독원, 구빈 감독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냐면 지역 유지예요. 지역 유지. 지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구빈 감독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세금을 덜 내게. 얘네들이 돈을 많이 안 쓰면 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지 않게 하려고 이 구빈감독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구빈감독원을 없애고 유급 구빈사무원을 두고 채용하면서 그런 인도주의화를 실시했던 것이 길버트법이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기 옆 나라 프랑스에서는 좀 전쟁,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영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스피넨랜드법입니다. 자, 1795년에 만들어진 것이 스피넨랜드법이에요. 스피넨랜드법 말 그대로 스피넨랜드라는 한 지역에서 했던 법이 이 스피넨랜드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스피넨랜드법은 임금이 낮아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 유지할 빵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만큼의 교구에서 구빈비를 통해 지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스피넨랜드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지금 없잖아, 돈이 없어. 그래서 일을 했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자녀가 3명이야. 5인 가족인데 빵이 5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살아.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고 국가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길버트법처럼 이 1995년에는 1795년에는 이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것 같은 다시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또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흉년 그리고 이제 전쟁과 흉년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혁명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위해서 그 국가에서 구빈비로 부족분을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수의 만큼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이런 임금 보조제도가 실시되고요. 그 임금 보조제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가족 수에 따라 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수당제도, 가족 수에 맞게끔 임금을 주려고 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이만큼은 있어야 돼라고 하는 최저 보장 생활을 해줬던 것이 스피넨랜드법이냐. 가족수당제도, 최저생활보장, 임금보조제도를 줬던 것이 이 스피넨랜드법이다. 자, 그리고 뭐하냐. 인도주의적 성격이에요. 인도주의적 성격으로 낙인 없는 현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노동자에게는 정말 좋은 법입니다. 스피넨랜드법, 빵법, 버크셔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빵법으로 이제 좋은 방법이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니까 좋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구빈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구빈비 상승이요. 왜? 보조금으로 임금을 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가족이 3명인 가구가 있어요. 3명인 가구가 있어요. 3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공장에서 2개를 줘요. 그러면 구빈비에서 1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맞춰서 3개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임금 보조를 해주니까 이놈의 이제 공장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어차피 내가 하나 줘도 구빈비에서 2개를 받으니까 3개가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 저임금이 합리화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저임금이 합리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조금 있었다. 근데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3개를 받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임금으로 메꾸려 했기 때문에 낮은 임금이 보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임금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빈비가 그러니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구빈비 상승으로 조세 저항이 행진이 됩니다. 돈 내기 싫었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조세 저항이 생겼고 또 무엇이냐면 자, 지나친 임금 보조를 해줘요. 야,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이렇게 시간만 때우면 3개를 받아. 아,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일 열심히 하지 말고 시간만 때우면 되지. 라고 하는 이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가 생겨온 것이 이 스피넨랜드법이에요. 긍정적인 점들이 많이 있었죠. 국임비로 주다 보니까 가족수당, 최저생활보장, 임금보조제도 이런 제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낮은 임금이 보편화가 되고 그런 임금 보조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그 구빈비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스피넨랜드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번 공장법입니다. 이 공장법을 최초의 아동복지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아동복지. 자, 왜 그러냐면 아동 근로 개선을 공장법이라고 해서 아동 근로 개선을 했던 것이 이 공장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동들이 일을 많이 하죠. 왜? 노동력은 있겠다 어리니까 말도 잘 듣겠다가 일을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 정도 얘기했냐면 일단 첫 번째가 9세 미만 아동은 노동 금지를 시켜요. 9세 노동 금지. 말 그대로 9세까지도 노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9세에서 13세,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생 애들이 주 12시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노동을 했죠. 그래서 아동들의 시간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 이 공장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공장법은 아동근로 개선을 통해서 아동의 노동 시간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 공장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공장법이 1833년에 만들어지고 1834년에 만들어진 것이 신구빈법입니다. 야, 안 되겠다. 자꾸 이 스핀앤랜드법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가. 그래서 그 세금을 조금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하는 거요? 노동자들이 이제는 구빈 똑같이 마찬가지로 작업장법처럼 뭐 하려고 구빈 작업장에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을 세우게 돼요. 첫 번째,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을 세웁니다. 즉 뭐냐면 열등처우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장에서 와서 일하는, 자, 구호를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 사회적 조건이나 처우는 더 열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업장 들어오지 마. 작업장 안 들어오고 밖에서 일을 하면 그래도 괜찮다니까 먹고 사는 거. 근데 여기 들어오면 그것도 못 받아. 그러니까 밖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일을 해. 라고 하는 열등처우 원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우가 열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작업장 수용의 원칙이 아까 우리 길버트법으로 해서 뭐가 나왔어요? 원외 구호가 됐었죠. 원외 구호. 야, 니네 집이 있으면 집에서 다녀. 집에서 다녀. 그래도 돼. 라고 얘기했었던 걸 이제는 아니야. 집에서 다니지 말고 이제 와서 나와. 왜 그러면 이제 이런 공동생활 하는 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적응 잘 못하면 작업장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작업장에 한정시켜서 원내구호만 가능하게 합니다. 원내구호만. 그래서 원내구호만 가능하게 하고 원내구호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전국 통일의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시설 가더라도 그 규칙이 모두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서울시를 가든 경기도를 가든 인천을 가든 강원도를 가든 다 똑같아요. 전국 통일 원칙. 그래서 중앙통제기관을 설치해서요. 전국적으로 구별을 균일하게 통제했다. 전국 통일 원칙, 균일 처우의 원칙. 똑같은 겁니다. 균일 처우, 전국 통일의 원칙.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장에 빈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구인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운영이 계속 됐던 거죠. 그래서 구정작길 수공신 해서 7가지 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1834년이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나온 게 있죠. 이제 민간복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방복지 1869년에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져 그 우회 방문원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개별사회 사업. 왜 도와줬어요? 인도주의, 불쌍해서 도와주는 인도주의적 성격과 사회 진화론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빈곤은 누구 탓이냐? 본인 탓, 개인 탓,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빈곤하게 된다라고 하는 빈곤은 개인 탓으로 보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때요? 1884년에 인보관이 만들어지죠. 자, 인보관이 만들어지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인보관은 무슨 생각을 하냐? 자, 빈곤은 환경 탓이다라고. 이 산업혁명에 의한 것으로 이 빈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에 있던 사회를 개혁을 해서 사회 개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엎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집단사회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빈곤한 지역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지식층이죠. 대학생, 교수, 성직자 등 지식층들이 모여서 이 인보관 운동을 운영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선조직협회는 우리 실천론에서 인보관하고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번. 자,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만들어진 베버리지 보고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사회복지가 실시될 수 있었던 그런 기틀이 되었던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5대 악이에요. 나무질이 불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질 불결. 나무질이 불결하다. 나태부지, 질병 불결, 결핍. 그래서 나무질이 불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5가지 5대 악이 있다. 그래서 이 5대 악을 빨리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5대 악을 없애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이 5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구조,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이라고 해요. 포괄적 건강재활서비스, 완전고용.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베버리지 보고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떻게 되냐? 우리 이제 5대 프로그램, 방금 5대 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5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 5가지 중에서도 소득. 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동 가족수당, 포괄적 건강재활 서비스, 완전고용. 포괄적 재활 서비스랑 이 완전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되면 5대 프로그램 5대 약을 했잖아요. 그 돈으로만 들어가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자녀를 키울 때 많이 들어가고 이 건강에 악화되면 돈 많이 들어가고 자, 그런데 완전 고용을 하면 그런 돈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일을 하면은 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완전고용, 포괄적 건강재활 서비스, 아동수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수당 있잖아요.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노인수당은 아닙니다. 노인수당은 아니에요. 수당이라고 해서 아동과 가족수당만 이야기하는 거지 노인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또 많이 나오는 지문이 뭐가 있냐면 사회보험의 6원칙입니다. 사회보험 6원칙. 자, 정액급여의 원칙. 모든 사람이 다쳤어. 사회보험으로 다치면 사회보험에서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사람이 급여는 똑같이 주겠다. 1번이라는 병을 걸리면 1번에 대한 비용만, 2번의 병에 걸리면 2번이라는 병의 비용만. 이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냈냐, 적게 냈냐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이 정액급여를 주겠다. 2번째, 균일한 기여의 원칙. 균일이에요, 균일. 똑같이 뭐 한대요? 기여를 해라. 균일 기여의 원칙입니다.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행정책임의 통일화 원칙.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없어요. 보험공단이. 이 건강보험 속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좀 특이한 게 하는 게 5대 보험을 통합징수합니다. 보험료 통합징수를 한 후에 뭐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권은 건강보험에, 산재는 산재, 고용은 고용에, 연금은 연금에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런 비용을 받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한 군데서만 한다라고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행정 책임을 통일화 원칙을 하면 돈을 적게 쓰려고. 자, 그리고 급여 수준의 적정한 원칙. 급여를 적정하게 그 급여 수준을 적정하게 해서 부족함 없이 연금을 받게 되면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적정하로 올리게 되고요. 적용 범위의 포괄성 원칙이에요.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을 넓힌다라는 거죠. 넓혀가지고 모든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또는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욕구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끔, 즉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보험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적용 대상의 계층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용 대상들을 어떻게 계층화를 하겠다. 아동이냐, 노인이냐, 뭐 아니면 장애인이냐, 뭐 이제 자영업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처럼 모두 계층화 시켜가지고 그 계층에 맞게끔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 대상의 계층화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까지 1942년에 나온 베버리지 보고서까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예요. 영국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뭐가 다르고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역사로 옳은 겁니다.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열등처의 원칙. 아니죠. 1601년에 만들어진 그런 열등처의 원칙이 아니죠. 이 열등처의 원칙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구빈법. 구빈법이죠. 신구빈법 1884년 1838년이죠. 34년에 만들어졌던 것이 이 열등처의 원칙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뭐였어요? 노동 능력을 구분했죠.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동 이렇게 구분했던 게 구빈법입니다. 자, 길버트법 원외 부용을 허용했다. 원외 부용을 허용했다. 자, 원외 고용을 허용했다라고 한 게 언제예요? 자, 우리 작업장법을 만들게 되고 작업장법에서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길버트법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줬었죠. 그리고 원외 구호를 허용합니다. 옳은 거니까 2번이네요. 옳은 거, 원외 구호를 허용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너네가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봐. 그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외고를 허용하면서 다른 민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이 이 길버트법입니다. 자,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아직 비스마르크를 배우진 않았는데 이 3대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에 치면 첫 번째 산재, 건강, 연금입니다. 1883년, 1884년, 1889년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요.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에서 만들어집니다. 1883년 건강보험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 실업, 폐질, 이제 폐질보험이 연금보험이에요. 연금. 폐질이 연금인데 실업보험이 안 들어가죠. 실업보험이 안 들어가고 산재보험이 들어갑니다. 자, 미국의 사회보장법도 안 나오죠. 미국의 사회보장법도 이제 그건데 1935년에 뭐가 만들어지냐라고 얘기하면은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1935년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법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사회보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미국이 의료보험 제도가 지금까지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의료보험 제도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민간보험 미국은. 자, 5번 베버리지 보고서 소득 비례 방식의 사회보험 도입. 소득 비례인가요? 아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득에 비례해서 하진 않고 뭐 정액급여, 그다음에 균일기여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이 되고 똑같이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소득 비례 방식이 아니라 정액급여입니다. 정액급여. 그래서 똑같이 내게 하는 것, 똑같이 받게 하는 정액급여 원칙으로 이 사회보험의 6원칙이 들어가 있었죠. 자, 옳은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베버리지 보고서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전제 조건이래요. 전제 조건. 그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 아동수당, 완전고용, 포괄적 재활 서비스, 최저임금. 요거 아니네요. 이거 아니죠. 포괄적 의료재활 서비스, 완전고용, 가족수당, 아동수당, 가족수당이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들은 그냥 딱 외워놓으면 볼 수 있는 거라 크게 이제 어렵지 않죠. 자, 3번.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겁니다. 스피넨랜드법은 가족수당제도의 시초로 불린다. 그렇죠. 최저임금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임금 보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 했던 것이 스피넨랜드법이다. 자, 공장법은 아동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였다. 그렇죠. 공장법은 노동의 그런 여건을 개선했던 것이 이 공장법이었죠. 그래서 최초의 아동복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1834년 신구빈법은 전국적으로 구빈행정보조를 통일했다. 그렇죠. 통일하게 됐죠. 그래서 뭐 했어요? 전국 통일의 원칙 이렇게 했잖아요. 균일처우라고 해서 전국 행정보조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리을 1991년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다. 자, 우리 1834년에 신구빈법이 만들어집니다. 신구빈법이 1911년까지 운영이 되다가 1911년에 국민보험법이 만들어져요. 국민보험법이 만들어지면서 신구빈법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건강보험하고 실업보험. 실업을 하면 중요해. 그래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1911년에 만들어진 국민보험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좀 지금 배운 내용하고는 조금 너무 범위가 멀긴 한데 그래도 그냥 좀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이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그렇죠? 아까 83년에 건강, 84년에 산재, 89년에 연금 폐질보험이죠. 그래서 연금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보험 범위가 농어민까지 먼저 확대된 건 국민연금이다. 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99년, 연금보험 86년 이렇게 먼저 근데 건강보험이 99년 만들어지면서 1인 건강보험제가 돼요. 그래서 농어민까지 확대된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1999년이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엔 2013년 뭐 이 정도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먼저 이 연금보다 먼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건강보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99년에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다른데 이게 해설도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해설도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보험은 우리 의료보험이 있었어요. 원래 의료보험이 있어가지고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의료보험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없어지면서 99년도에 건강보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건강보험이 이 99년에 만들어지면서 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99년에 최초 그 농어민까지 99년에 건강보험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 그때가 먼저이겠네요. 농어민이라고 얘기하면은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국가가 4.5%를 부담해 줄 테니까 농민 너네들도 연금을 내라 라고 했던 2006년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보다 건강보험이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006년에 국민연금, 이 건강보험은 99년에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2번이겠네요. 1980년대 미국에서 의료부조, 요보 아동 구조 등 공공부조 수금이 삭감되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레이거노믹스라고 해서 뭐냐면 신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 를 표방하면서 복지를 모두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단행했던 게 80년대. 왜요? 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제가 좋지 않아서 복지를 축소시켰던 공공부조 급여 수준을 삭감하게 된 것이 80년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는 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88년에 시행되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도 86년에 만들어져서 88년에 시행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아동수당, 포괄적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완전고용도 강조하였다. 그렇죠? 아동수당, 건강서비스, 완전고용. 이 세 가지가 소득 보장을 위한 3대 조건이었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서요. 이런 내용들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